(2022년 10월 21일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이지요. 2기 라이브 제5강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뭘 건드려 버렸네. 자, 네, 됐습니다. 이게 뭐 지난 그 4강에서 보여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보니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지난 4강에서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해서 기본적인 사항, 뭐 유치권 소멸 사유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고, 근데 우리가 여기 2기 5강 요 방송은 4강 5강은요 유치권에 대한 강의가 아닙니다. 경매 종류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경매, 형식적 경매 말씀드리다 보니까 유치권, 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의한 공유물 전부 경매 이게 유치권 거에 대한 강의는 아니거든. 유치권 파트는 후반부에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그거 가가지고 막 엄청 자세하게 그냥 뒤집어 드릴게. 예. 완전히 까버리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지난 4강에서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 사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고, 다음 오늘 아마 시간 나면 이것도까지 말씀드리면서 경매의 종류는 이제 일단 땡땡 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니까 유치권이 나올 거예요. 형식적 경매에서. 이것도 지난 4강에서 보여드렸던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해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경매 신청할 수 있대요. 민법 조문 저도 못 외우니까 여러분들이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다 이게요. 필요하면요. 법 조문이나 저 대법원 판례 잘 찾아요. 어떻게 찾는지 압니까? 제 머리가 뭐 컴퓨터라고요. 제 머리 그렇게 IQ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찾는데? 간단해요. 봐가지고 네이버나 유튜브 있잖아요. 검색창에다가, 유치권 경매에서 뭐 관련 법 조문 이렇게 검색창 치면 다 나온다니까.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 몰라도 된다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이런 저도 이제 옛날에 초창기에 그 경매 이런 공부하고 할 적에 법 조문 일일이 다 외웠습니다. 심지어 어떤 건 뭐 대법원 판례 사건 번호도 그냥 드립도 안 많이 외웠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멍청하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민지법 몇 조에 의해서 274조 1항에 의해 유치권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예에 의해서 진행한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한데 제가 지난 무엇이 중요한디 그죠? 뭐가 중요한 겁니다. 유치권 같은 게 어떤 게 중요합니까? 유치권의 소멸 사유입니다. 유치권자가 어떤 경우에는 유치권이 죽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유치권자 본인이 유치물을 있잖아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것이라는 게 유치물 본인이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유치물 경매 신청. 이게 나와 있잖아요. 유치물 경매 신청한다고. 이 경매 신청하면 유치권은 깽깽 죽어버려요. 유치권 완전히 소멸돼 버립니다. 그럼 낙찰자 관계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자 유치물을 경매 신청하잖아요. 그럼 그건 이제 형식적 경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자는 뭐 일반적인 경매 물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 유치권자가 제가 지난 4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치권자의 뭐 자기가 받을 채권액이 한 10억 정도 된다. 근데 지가 경매 신청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1억밖에 배당 못 받았다 이거죠. 그럼 나머지 9억은 어떻게 없어지는 거죠? 소멸되기 때문에 그죠? 소멸되기 때문에 없어진다. 따라서 유치권에 있는 물건을 낙찰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또 보니까 가짜만 우리는 좋고 가짜만 안 주니까 좋고 진짜만 어떻게 안 주고 어떻게 한다? 유치권자라고 네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 있잖아. 나 돈이 없으니까 네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 네가 빨리 경매 신청해버려. 경매 빨리. 민법 뭐 몇 조에 나와 있잖아. 나와 있기 때문에 네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 네가 경매 신청 해버려 해가지고 했어 그럼 끝나는 거야. 그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게 누가 낙찰 받는다 하더라. 우리 편에서 들어가서 이러면 안 되는데 솔직히 그지?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참 유치권을 가지고 계신 전국의 채권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말로 송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방송은 뭐다? 순수한 경매인들을 위한 방송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요. 이 유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반대로 접근하시면 된다고 보죠. 쉽사리 어떻게 경매 신청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유치권에 있는 물건 낙찰 받은 사람은 유치권자 완전 염장을 질러가지고 말이지. 유치권자 하라고 말이지. 이 춤을 지가 경매 신청하게 만들고 근데 유치권자 입장에서 경매 신청하면 이게 유치권 소멸되네. 그럼 10억짜리인데 내가 1억을 받아도 9억은 완전히 날아가 버리네. 그럼 함부로 쉽사리 경매 신청해서는 더더욱더 안 되고 일단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죠? 소멸 사유에 나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유치권 소멸되는 게 어떤 경우냐면 유치권자가
유치권자가 이게 유치권을 포기하는, 예. 간혹가다 경매정보지를 보시게 되면 유치권 포기각서, 유치권자가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했대. 이건 유치권 없어져버려요. 예. 그런데 일반 채권자가 저 유치권자 제 가짜다 이거지. 따라서 유치권에 대한 배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유치권 배제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가 유치권 배제 신청한다 해가 유치권이 뿅뿅 없어지는, 안 사라져요. 소멸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치권 소멸 사유가 보면요. 제가 적어놓은 것 읽어봐 드릴게요. 목적물 멸실, 유치권 포기, 또 유치물 경매, 예? 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거죠. 선관주의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니까. 또 보니까 점유 상실 이렇게 나와 있대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 중 하나가 뭐냐면 특정 물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채권이 있으면 그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는 그 특정 물건을 점유해야 됩니다. 그 점유에는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4강에서 말씀드렸지요. 예. 그러니까 간접 점유 중에 하나는 뭐다? 그러니까 바깥에 프랭카드 붙여놓는 거예요. 그죠? 이 물건에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다. 유치권자와 대화를 하면은 해결 안 되는 게 없다 하면서 밑에 휴대폰 번호 막 적어놨어요. 그런 것도 일종의 뭐 간접 점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단 우리 그렇게 보자 이겁니다. 간접 점유니까 야밤에 가가지고 프린카드를 나서로 탁 자르면 됩니까? 그래서 봐가지고 유치권자가 또 때를 봐가지고요. 채권자 입장에서 예를 들면 유치권자가 뭐 조그마한 컨테이너 박스를 점유 물건에 점유를 하고 있다 이거지. 이랬을 적에 야밤에 채권자가 말이죠. 지게차 들고 가가지고 컨테이너 바깥으로 끄집어내버렸어. 그러면 유치권 점유를 상실했잖아요. 우와, 유치권자 점유 상실했네. 그럼 유치권은 어떻게 소멸되겠네? 안 해요, 봐가지고. 그럼 유치권자는요, 다시 유치권 회복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발로 자의적으로 한마디로 안 나갔다 이거지. 안 나가고 채권자 제가 말이야, 밤에 그냥 지게차 가져와서 덜렁 들어가 바깥으로 내놨다. 따라서 나의 점유를 다시 저쪽으로 회복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매인 입장에서는요,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유치권자 이 사람 포기각서 제출 안 했어요. 제가 끝까지 포기를 안 하네. 그럼 두 번째, 이번 타도 뭐다? 쟤로 하여금 지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하게끔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한마디 똥콩들이 살살 건드려 버리자 이거지. 예.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시면서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치권 하니까 유치권은 한 90% 이상이 가짜다라고 이렇게 시작때 없이 설레발 푸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영상을 절대로 여러분들 믿지 마시고 보지 말아요. 그런 거 쓸데없는. 왜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또 흥분을 해요. 왜냐면은 지가 실제 그런 유치권이 있는 물건에 대해 입찰당한다 했을 때 지가 말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니까. 지도 안 들어가니까 막 그냥 영상을 조회수 올려가지고 수익 올리려고 그런 시잘데없는 짓거리들 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런 게 일반 우리 경매인들은 그냥 혹 해가지고 그냥, 이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자, 그러면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경매 정보지를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펼쳐 보이면서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에 대해서 어쨌든 유치권을 신고됐다, 그 낙찰 받았다 이랬을 적에 그 낙찰자는 어떤 식으로 일단 안전장치를 걸어놔야 돼요. 안전장치를 걸어놔야 된다니까. 안전장치를 딱 걸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유치권자는 얘기하면 저 가짜네. 그러고 완전히 그때 낙찰자 나는 뭐 봉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전장치를 딱 걸어놓은 상태에서 보니까 유치권자 진짜는 어머야 저거 어떡하지? 이리하였을 적에 다른 제3자 유치권자 경매를 신청한단 말이죠. 그죠? 우리 이거 찬찬히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생각하는 경매를 하자 이거지. 공부하는 경매가 아니고 맨날 앉아가 무슨 권리분석 공부한다고 대원 판례 공부한다고 그 필요가 없어요. 소위 짱구를 굴려보자, 짱구를. 이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그죠? 그래서, 이거 봐라. 유치권이 신고돼 있다. 들어가서 낙찰 받았다. 그런데 가짜면 좋은데 제가 진짜면 어떡하지? 진짜인 걸 대비해가지고 안전장치를 뭘 어떻게 탁 걸어놔야 되지? 탁 걸어놓은 상태에서 유치권자하고서 이제 밀당을 하는 거예요. 밀당을 이게 도대체 안 되고 제가 경매 신청한다더라. 이랬을 때 그럼 또 3단계를 어떻게? 경매 신청하면 이 물건이 경매 시장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경매 시장에 나온다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다 그러면 일반적인 물건이에요. 옛날에 실질적 경매, 형식적 경매 해가지고 옛날에는요, 한 20여 년 전에는 형식적 경매다 그러면요, 부동산 상 및 부동산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매수인, 낙찰자가 인수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경매와 실질적 경매도 구분이 실익이 있었는데 이제 구분이 실익이 없어요.
형식적 경매도 일단 대원칙은 뭐다? 소멸주의에 의해서 경매 진행된대요. 다만 인수주의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하려면은 매각 조건을 변경을 해가지고 그 결정 내용을 고지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아마 매각 물건 명세상에 고지를 하겠지요, 그죠? 그래서 대원칙은 소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제3자 입장에서 그냥 일반적인 물건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물건에 대해서 야 물건 괜찮은 사람들 또 개떼같이 덤벼들잖아요, 그죠? 그럼 개떼같이 덤벼드는 걸 내가 탁 막는 방법 뭐지? 요거까지 딱 생각을 해놓은 상태에서 치고 들어가면은 수싸움이죠. 저는 그렇게 봐요. 이랬을 적에 유치권자 떡하니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하면 지가 예를 들어 유치권에 의한 금액이 10억인데 아 이건 내가 한 5억만 줘봐봐. 뭐 경매인 입장에 낙찰자 입장에서 5억을 주면 줌으로 인해서 어떤 내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그럼 5억 주고 그냥 땡땡 끝나버리면 그 모든 게 협상의 연속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법정 이상권 관련해가지고 뭐 지상의 건물에 포함나는 게 있는데 내가 땅을 낙찰받았다 이거죠. 땅을 낙찰받았는데 지상 건물은 말이지 땅을 사용하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법대로는 건물 부숴봐라 이렇게 나오는데 뭘 부숴봐가지고 뒤로 돌아서가지고 서로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죠? 사바사바한 상태에서 예를 들자면 좀 뭡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어쨌든 한 사람 앞으로 딱딱 기속시켜버린다면은 무슨 뭐 민법 몇 조에 의한 뭐 법정 이상권의 성립 요건 어쩌고 백날 떠들으면 뭐 할 건데 입만 아프지. 그죠? 돈 버는 놈이 장땡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 오늘 또 너무 서서히 길었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그럼 말이죠. 이게 일단 수원 사건인데 수원지방보험 사건 이건 매번 제가 이 사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것인데 22,751호 경기도 용인시 기영구 동백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인데요. 여기 보세요. 유치권에 기한 경매죠. 색깔을, 분필 색깔 잠깐 바꿀게요. 바꾸고, 다음에 이렇게 한 상태에서요. 죄송합니다. 또 이 엉뚱한 걸, 아이고, 뭐야. 화면이 또 갑자기 이상해지네. 아이고, 뭐 또 이상하네.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좀 키워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이게 또, 제 컴퓨터 간과대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마우스가. 응?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게 또, 이게, 또 이 말을 한다는데, 이게, 마우스가, 제가 화면이 듀얼 화면인데, 이게 왼쪽으로 이 마우스가 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게.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게 제가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뭔가 좀 이상하게 뜹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직도 서툴러요. 이게 막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 보니까 이상해 봐가지고. 네, 됐고요. 됐고요. 언제 왔네. 여기서 이제. 유치권에 의한 유치권의 기한 경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유치권의 기한 경매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채권자 이분이 고모신데 이분이 유치권자로부터 채권을 산 사람이에요. 유치권 승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구 금액이 얼마입니까? 빵원이잖아요. 그죠? 형식적 경매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 경매처럼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 신청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일단 형식적 경매니까 제로다. 일단 경매를 통해가지고 경매로 낙찰이 된다. 이죠. 그러면 이게 또 나아가서 보니까 여기 1차 감정가액 5억 9,200만 원인데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돼가지고요. 밑으로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네. 해서 이거를 누가 낙찰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유치권자예요. 유치권자. 본인이 들어가서 낙찰 받았어요. 3억 2천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3억 2천만 원 낙찰받는 밑에 보시게 되면요. 대금 지급 및 배당기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요. 원래 우리가 보면 대금 지급 기한이죠. 그죠? 대금 지급 기한입니다. 기일이 아니고. 대금 지급 기한에서 대금 지급 기한 내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때 와서 나중에 배당기일에 이렇게 지정한다고요. 그럼 기한하고 배당기일은 엄밀히 틀리죠. 그런데 보니까 이거 보시면은 2018년 8월 30날에 가서 같은 날짜에 대금 지급 및 배당기일입니다.
이런 물건이 간혹가다 이제 경매 정보지 보시다 보니 이런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이런 경우는 당해 경매 사건에 이해 당사자가 본인이 낙찰받은 거예요. 본인이 낙찰받아가지고 아마도 이 채권 상계 신청 뭐 이런 걸 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분이 3억 2천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좋습니다. 이거 밑으로 잠깐 내려가서 볼게요. 밑으로 내려보니까 이거를 누가 낙찰받았느냐 그러니까 보십시오. 박모 씨라는 사람이 임의경매 이때 이게 유치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찰받았어요. 2014년도 6월 2일 날 소유권 이전하면서 2014년도 6월 2일 날 이게 필요하다니까 이게 L모인데 이게 법인 같은데 1억 4,280만 원에 대한 담보 저당권을 설정했잖아요. 그죠? 예.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저당권 설정했다더라. 그럼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뭐냐면은 유치권 있는 물건을 낙찰을 받았다 이거죠. 이랬을 적에 유치권자 이분이 유치권자인데 이분하고 서로 쌍방간에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양반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자기 채권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경매 신청해 버린다고. 그래 경매 신청하는데 이건 제가 지난 4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치권자의 경매 신청에 의한 이 사람의 지위는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하고 동등한 순위가 된다. 그럼 일반 채권자 하니까 뭐죠 이게? 일반 채권 하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뜻이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를 만들어 놔버리자. 근데 이런 경우 보니까 이거 일반 개인이 아닌 법인에서 저당권 설정한 것은 미루봐가 조금 더 등기 부등본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날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지금 저 등기 부등본 잠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래서 2014년 6월 2일 날 저당권 설정했거든요. 2014년 6월이 얼구로 넘어갑니다. 얼구야 어디 갔느냐. 2014년 6월 2일 2014년 여기 있네. 맨 밑에 있네. 그죠?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2014년 6월 2일이죠. 순위번호 10번 해가지고요. 설정 계약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보십시오.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건저당권자가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거든요. 그럼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경매 정보적 딱 보면 유치권 신고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치권 신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4,280만 원에 대한 어떤 채권 최고액을 해서 저당권 설정하였다. 그럼 최소한 1억 한 2천만 원 정도 대출이 나갔지 않겠느냐. 그죠? 한 1억 2천 정도 대출 나갔다 치고 그럼 이 물건에 있어가지고요, 이게 이분이 얼마의 낙찰을 받았는지 그 전 사건은 보자입니다. 이게 전 사건이에요. 전 사건인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억 2천 대출 뽑았는데 이분 같은 경우 1억 4,900만 원이니까 약 한 2,900만 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죠. 근데 이 정도 보니까 1억 4,900이네? 금액이 똑같이 보자. 이런 거 경매법정이 잘 볼 수 없어요. 잘 볼 수 없는데, 제가 몇 년 전인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보니까 딱 이런 경우 봤어요. 최고 가격을 제시한 사람은 딱 두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하느냐. 그러니까 바둑돌 있죠, 바둑돌. 하얀 돌하고 흰 돌하고 검은 돌 있잖아요. 그걸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하얀 돌 뽑는 사람이 최고가 매수인이 돼가지고, 띡 뽑으니까, 당신이 최고가 매수인이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더라고. 어쨌든 봐가지고, 이제, 금액이 똑같으니까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추첨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1억 4,900만 원인데, 일단은, 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나름대로 어떤 또, 그나마 안전장치를 갖추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비교적 양호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잠깐만요. 지금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보면은 거의가 다 안전장치를 딱 갖췄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안전장치를 갖춰야 되는데,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사례를 하나, 이건 제가 쓴 실전경매 엑스파일하고 생생경매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막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28 부산 사건인데요. 054 사건입니다. 물건 번호가 67번인데 한참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오피스텔인데요. 통으로 경매 나온 것 같아. 요겁니다. 67번 물건의 경매가 나왔는데, 여기 밑으로 내려다 보면요.
여기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유현건설 주식회사 공사대금 이거 얼마입니까? 19억 5천만 원 검사랑 전력 주식회사 있고 뭐 또 공사대금 3억 3,150만 원 재광산업의 공사대금 2억 5,800만 뭐 유치권 신고 막 돼 있어요. 유치권 신고가 돼 있는데 이런 물건 이제 입찰가 낙찰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 2,850만 원에 이제 예, 보십시오. 2,850만 원에 들어가서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낙찰 받고 나서 이제 대금 납부를 하고 이제 배당이 총결됐어요. 2,850만 원입니다. 2,850만 원인데 이 건에 있어가지고 이게 호수가 보시면 확인시켜 드릴게요. 트라젠 오피스텔 1,009호입니다. 1,009호. 1,009호죠. 트라젠 오피스텔 1,009호인데 이게 지금 보면 그 이후에 또 경매가 나왔어요. 여기 2009 타경으로. 유치권자 경매 신청했다니까. 유치권자 경매 신청했는데 2009 타경에 2009 타경에 45534 45534 해가지고요. 네, 됐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이제 유치권에 의한 부동산 경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화면, 호수 보니까, 트라젠 오피스텔 1,009호 맞지요? 그죠? 1,009호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유치권자입니다. 사람이. 유치권자 경매 신청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낙찰대가, 이 건은 보니까 낙찰대는 그 이후에 취하가 됐다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 등기부등본 내용을 잠깐 보시죠. 보시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소유권에서 이분이 낙찰받았다니까요, 이분이. 예. 이분이 이제 유치권 낙찰받고, 이분이 낙찰받고 나서, 그 다음에 유치권자 재광건업이네, 재광건업인데, 이 사람들이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양반 같은 경우 안전장치를 안 구했어요. 예, 한 3천만 원 정도 이제 배팅을 하였는데, 만약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낙찰을 받고 나서, 이 양반들의 채권 추심 확실하게 했네. 2009년 8월 달에 소유권이 된다니까 11월 달에 땅땅땅 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뭐 한 3개월 정도 텀이 있잖아요. 그죠? 요 사이에 만약에 이분이, 여기, 예를 들어 뭐 한 5천만 원짜리 말이죠. 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일종의 이분한테는 이 안전장치가 된다. 이거 안전장치 제가 볼 때는. 5천만 원 설정한다는 것도 그냥 가짜로 설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 현금 흐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럼 왜냐하면 저당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저당권 물건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요 유치권자의 경매 신청은 뭐다 이게 일반 채권자와 동등한 순위다. 일반 채권자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저당권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여기서 5천만 원 같은 5천만 원 싹 다 받아가면은 예를 들어 자기가 그 전에 1차적으로 이 물건 유치권이 있는 물건 낙찰받을 때가 전체 한 3천만 원도 들어갔다가 5천만 원 수익되면 그래도 2천만 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조차 안 해버렸어. 안 하면 안전자리에서 2, 3천만 원 그대로 탁 그냥 털어먹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혹시 저는 이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치권 있는 물건을 낙찰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우리 조금 전에 그 사례를 보셨습니다만은 법인에서 잔금 대출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유치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나온다니까요. 그죠? 그런 회사는 여러분들 메모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혹시 유치권 낙찰받고 나서 아니면 다이렉트로 전화해가지고 유치권 낙찰받는데 대출 돼요 안 돼요?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법원에 가시면 대출 잔금 이걸 막 알선해 주시는 아주머니들이 계세요. 요즘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명함 하나 받고요. 볼펜 하나, 요즘 볼펜 주는지 모르겠네요. 볼펜도 받아요. 받으면서, 나중에 전화 한번 해보는 거, 전화하면요. 그 사람은 뭐 이야기하냐면 경매 사건 번호를 이야기하래요. 사건 번호 이야기해줘요. 경매 사건 번호 이야기하면 천기누설이 되는데,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사건 번호 물론 딱 찍었다 해야 그게 내게 되는 줄 알아요. 낙찰받기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일단 불러줘 봐요. 불러주면요. 그럼 그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 대충 얼마 받을 거예요?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게 A4 용지를 해가지고요. 이게 걷는 기간도 쫙 많이 있더라고. 그에 따라서 중도 상한 어떤 페널티가 있니, 없니, 말이죠. 이자율에 또, 높니, 낮니 이런 게 그 사람들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죠?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되시면서 특히 유치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하고 뭔가 통화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치권이라든지 지분경매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대출됩니다. 해보지도 않고 그냥 에빌리하고 앉아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죽도 없다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해보지도 않고 나서 지분경매니까 뭐 안 된대. 그 지 생각이지. 지금 해봤냐고. 해보지도 않고 말이죠. 전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깝깝해.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거죠. 전화해가지고 대출 된다고 그러면은 그럼 더 하는 거죠. 봐가지고. 근데 이자율이 너무 세다고 안 하면 되지 뭐 봐가지고. 맞잖아요.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안전장치를 하지도 않고 왜 입찰 들어갔지? 물론 이 건 같은 경우에 취하가 됐지만은 그래도 이런 게 좀 안전장치를 하고 나서 입찰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례가 많다 보니까 제가 띄엄띄엄 말씀드릴게요. 또 이제 요건 유치권자가 2016타격인데 유치권 포기각서 13524 유치권자가 왜 포기각서를 제출하는가요? 그거 전 몰라요. 잠깐만요. 2016인데 제가 2016 타격입니다. 2016에 13524 유치권자가 왜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했나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유치권자 배수가 들어가 본 것도 아닌데. 맞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다? 이게 유치권이 신고됐는데 얘가 포기각서 제출했네. 그럼 유치권이 없어졌어. 거기에서 스타트 라인으로 해서 여기 땅 하면 되는 것이지. 저 사람이 왜 포기각서를 제출했을까? 뭐 우리가 그 사람도 심리 분석하는 심리학자들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보시니까 이게 유치권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매각물건 명서서 잠깐 볼게요. 매각물건 명서서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잠깐만요. 어디 봤는데 잠깐만요. 이거 아닌가? 여기 있네. 밑에 있네. 보십시오.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유치권자 해가지고 이 사람이 2번에 걸쳐가지고요. 유치권 신고서 제출했다가, 그죠? 유치권 포기서를 제출했어. 그럼 이거 완전히 유치권 없는 거예요. 포기했으니까 없다는 거지. 이게 뭐냐면 유치권의 소멸 사유 중에 하나가 유치권 포기입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근데 이번에 채권자가 저 유치권 짜가야 가짜야 해서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치권 배제 신청서 제출했다니까 그럼 유치권이 없어지면 그건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 따질 게 안 된다 이거지. 163 채권자가 유치권 배제 신청서 제출했으니까 유치권이 없겠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봐가지고 그 유치권 진짜 같으면 안 없어진다니까. 그 채권자 마음이지 밑으로 딱 내려다 보니까요. 이게 또 보면은 이게 여기 나와 있네요. 보세요. 여기 보면요. 이 채권자잖아요. 채권자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유치권 배제 신청서 제출이거든요. 이분이 보니까 유치권 신고로서 제출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네가 가짜인데 하면서 확 하면서 유치권. 근데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제출하니까 유치권이 그럼 완전히 무력화되는구나. 절대로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일단 여기서 일부 방송을 마치고요.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2부 방송에서는요. 공인물 분할을 위한 경매 아니십니까? 그 사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사례 가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